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어지럽지만 주목받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등의 긴축 정책으로 주목받는 자산은 바로 달러화죠. 달러화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달러와 비트코인의 향방을 지금부터 잘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KTB투자증권은 암호화폐는 지금 투기적 위험자산에서 통화의 한 유형으로 진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달러 강세 속에서도 암호화폐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면 이것은 암호화폐가 달러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화폐의 일종으로 도약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달러와 강세 속에서 암호화폐가 약세를 보인다면 여전히 위험자산, 투기적인 위험자산이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고 또 현재로서 금의 부분적인 대체 자산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KTB투자증권은 달러 강세 속에서 암호화폐가 조정기에 접어든다면 그 다음번에 암호화폐의 강세는 리스크 온, 달러화 약세 구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앞으로 화폐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점차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오늘도 마련됐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잘 나가는 2차 전지, 초과 수요 계속될까? 오늘 배터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소재주가 3분기 이후부터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종목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셔도 지난 6월 이후에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서 꾸준하게 한 3단계 정도 상승하면서 레벨업을 한 모습인데요. 시장이 이렇게 물가나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던 이 시점에도 이렇게 굳건한 상승을 보여줬던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우선은 하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 증설 스케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 스케줄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외형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추가 상승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다른 섹터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은 또 한 번의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셀 기업들 하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3사가 있는데 요 기업들 중에서 지금 화재가 조금 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셀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외형과 이익이 받쳐주는 소재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부분은 LFP 양극재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셀 기업들, 국내 셀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한 번 높이는 그런 양극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소재 쪽에서는 이 LFP 양극재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소재들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FP 양극재 관련한 종목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LFP라고 하는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LFP를 NCA 스탠다드 라인에서는 NCA 대신에 이제 LFP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양극재 쪽은 좀 애매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LFP를 좀 간단하게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해 액 안에서 리튬염하고 첨가제의 함량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음극재 쪽에서 양극재로 안 되면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산화물을 조금 결합을 해서 블렌딩을 해서 여기에서 에너지 밀도를 올려준다면 안정성 있는 LFP의 안정성 있는 양극재를 가져가면서 에너지 밀도도 또 애드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에다가 전해질의 함량을 좀 바꾸고
또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했을 때 보다 좀 보완될 수 있는 배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양극재 추가 증설 정말 엄청 모멘텀이 됐었죠, 하반기에. 이게 가장 큰 배경이었고, 같은 섹터 안에서 배터리 셀이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잃었다는 점도 배터리 소재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 수급난이 있으면서 배터리도 이런 뭐 금속이라든지 여러 원자재를 쓰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큰 흐름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네, 좀 우려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이제 이번에 요소수라든지 석탄 부분 터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배터리 쪽에 있는 뭐 니켈이라든지 네. 리튬 이런 광물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 기업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도 이제는 그 앞단에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자 이런 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요소수부터 여러 가지가 터졌던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전체 배터리에서 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양극재 쪽인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니켈하고 리튬, 코발트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니켈이나 코발트를 가지고 채굴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로 들어가려면 이걸 또 한 번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리튬, 탄산 리튬은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해야 되고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산화 코발트로 이제는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과거부터 광산부터 가공까지 네. 재빨리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조금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해외 양극재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그게 바로 이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을 거의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85% 이상 TNC 리튬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중국 원자재 수급난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우리가 원료를 뽑아서 가공시켜서 거기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가져와야 하는 그 배터리의 소재들의 수급난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은 있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소수 사태도 일각에서는 자원 무기화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원 무기화는 앞으로 이어질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뭐 예. 태양광 쪽에서도 보시면은 뭐 실리콘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중국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고 실제로 배터리 현지 공장, 미국 쪽에서 현지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여러 가지가 그 자원 무기화에서 좀 중국 생태계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에 사용하는 주 원료를 가공까지 하는 것은 중국이 선점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많이 반영해 놓은 주가다라고 보시면서 배터리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조만간은 주가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고밸류인 거는 사실입니다. 뭐 양극재 기준으로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2025년 기준으로 20배면 비싸긴 비싸죠. 저희 거의 양극재 네. 쪽에 연평균 성장률이 57에서 58% 정도 나오기는 하기 때문에 네. 뭐 내년에서 내후년 밸류로 봤을 때도 뭐 한 60배 가까이 된다면은 50배 그리고 뭐 내후년 가면 한 50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 정도면 피크지 않나?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소재별로 이제 고밸류를 유지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LFP부터 여러 가지 이제는 테슬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비켜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만한 요인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밸류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조금 비켜져 있는 기술력에 또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계속 받쳐주면서 실제로 이제 하락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도 이렇게 소재별로 조금 구분해서 고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가고 그렇지 않고 조금 변동성이 있을 만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를 받는 이런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안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집중하면서 앞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의 근거는 기술력,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장악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 장악력이 되겠죠. 어떤 경제적 해자? 그렇죠. 예. 갖춘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외형은 모든 배터리 소재들이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음극재 쪽의 천연 흑연 쪽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외형이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단가 압력을 받는 소재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중국 쪽으로 또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소재들 안에서 외형 성장을 모든 소재들이 외형 성장을 한다고 국내 기업들이 꼭 성장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가 압력을 받는 부분들을 분명히 나누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을 설사 가지고 있어도 네. 장기적으로 또 그 기술력도 표준화가 되고 경제 효율화 작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셀 기업들로부터 단가 압력을 받더라도 향후에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그거 역시도 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 기술력과 이익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을 점차 찾아 나갈 텐데요. 저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뭐 고성장이 지금 담보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연평균 성장률도 5, 60%나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정말 아무런 변수 없이 5년, 10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연평균 성장률? 그냥 말 그대로 네. 전기차의 5년, 10년까지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성장률의 기울기는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의 침투율 기준으로 좀 보시면 불과 2020년에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5.2%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8%까지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백인 완성차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가파르게 보이긴 하나 이제 3%, 5%, 8%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이 성장은 향후 5년까지는 충분히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EV에 한해서겠죠. 전기차에 한해서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은 추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니켈 함량 50%짜리의 뭐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다. 근데 이 LFP가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의 시장을 축소시킨다면 네. 이 기업들은 점점 외형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하이니켈 기업들은 올라가더라도 LFP 성장률이 조금 더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재들별로는 계속 체킹을 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성장세는 현재 전기차의 침투율을 놓고 봤을 때 성장의 초입일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합니다. 다만 어떤 소재가 앞으로 더 고성장을 할지는 우리가 엄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 경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하반기 들어서 한때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이
뭐 증권사에서 뭐 앞다투어서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업종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2022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근데 2022년에 본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2020년과 2021년처럼 주도 섹터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우선 IPO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IPO가 두 건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하반기에는 SK온도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IPO가 지속이 되는 한 2차 전지 섹터가 주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소재 쪽이 이미 이렇게 고밸류면 내년에 이제 대형 IPO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소재 쪽은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셀 기업들로 IPO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많이 봐왔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재를 포기하면서 IPO 자금이 IPO로 다 몰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포트를 전반적으로 이제 갈 것 같기 때문에 소재 플러스 그리고 셀 쪽은 IPO 위주로 같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중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다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앞서서 뭐 음극재 쪽도 뭐 천연흑연 쪽도 좀 말씀을 드렸고 양극재 쪽도 뭐 미드라고 로우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 성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셀 단가 압력을 받는 소재들 뭐 동박이라든지 분리막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네. 투자 포인트를 경제 효율화 작업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는 기술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진 소재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누가 가장 증설을 크게 하느냐 예.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하이니켈 관련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술력이 높으면서 향후에도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앞단의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나가는 기업이 어디인지 이렇게 같이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리막과 동막은 기술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분야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참 2, 3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더 얇게 만드니 누가 폭을 더 넓게 만드니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뭐 동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속박을 가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 효율화 작업은 표준화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1위에 투자해야 되나요? 그런 기업들은? 그렇죠. 거의 캐파 중심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별로 선점을 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규모의 경제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진과 기술력 차원에서는 하이니켈,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이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내년도는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배터리 셀 IPO는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겠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탑픽을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배터리 소재 탑픽은 어느 종목으로 보시나요, 연구원님? 저는 우선은 뭐 워낙 제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고밸류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 고밸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내년 가게 되면 증설 모멘텀은 없겠지만 이제 그 에코프로 지주 쪽에 이제는 CNG하고 이노베이션 쪽 자회사 쪽에서 리사이클링하고 이제 가공을 처음으로 이제 성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에코프로 BM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익률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CNG하고 이노베이션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가게 되면 증설 모멘텀이 다소 좀 약하다면
오히려 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배터리 가공, 그러니까 리튬 가공 같은 이런 소재 가공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주회사 쪽인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LFP가 양극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LFP 양극재가 확대가 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리튬 염하고 첨가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첨보 같은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고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질 만한 요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밸류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을 보신다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리사이클링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주고 그 안에 에코프로 CNG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수산화 리튬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중국 원자재 수급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가장 부족한 게 사실 우리나라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성과를 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금 중국에서 85% 이상 전 세계 점유율이죠. 예, 전 세계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 예, 여기에서 국내의 기술 개발에 성공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 가치도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탑픽은 에코프로 BM 꼽아주셨고요. 여기에 또 LFP 양극재 관련해서 첨보까지 중요한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저점에 대해서 좀 테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조금 전에 보셨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0.7% 상승하면서 5일선, 21선 이격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수소경제 사회 대전환 가속도, 수소경제 전망은? 네, 하반기 들어서 원자재 수급난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 화석연료에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는 와중에 갑작스런 이런 쇼티지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의 어떤 패권도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소 기술력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또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일단 우리 정부가 또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2050년까지 수소 수요처에 여러 가지 청정 수소를 100%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오늘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수소 산업의 현황 짚어볼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쪽에 대한 정책이 조금 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다 하고 수소 연료전지 차다, 이게 자동차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책의 4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와서 수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수소 생산 부분, 이제 그린 수소로 가고 그 전에 이제 블루 수소부터 그린 수소로 가는 이런 수소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 나뉘어지고 있다고 구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그린 수소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 전기분해 방식, 수전해 수소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 전기도 우리가 청정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부한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료전지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인프라라든지 운송수단에 치중을 해서 기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소를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수소를 수입했을 때 요거를 얼마나
많이 저렴하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소 저장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는 수소 수요처에 2050년까지 청정 수소를 100%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입에 좀 더 의존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현재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미국, 유럽 쪽이 좀 더 강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 밸류체인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소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굴뚝 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아직은 시장이 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가에 반영시켜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정유화학 애널리스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소하고 약간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이렇게 수소 산업이 이렇게까지 뛰어들까 할 정도로 지금 정유 석유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산업 쪽에서 네. 수소에 가장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제로 뭐 기술력을 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코웍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정유 석유화학 쪽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SK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액화수소 충전소를 세우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용기 쪽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 뭐 에어리퀴드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코웍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연료전지 쪽도 우리나라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는 있는데 효율 높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 해외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플러그파워 이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내서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이제는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레퍼런스가 쌓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시스템적인 기술 장악력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거다. 계속 코웍을 하고 뭐 효성 같은 경우에도 린데라는 기업하고 같이 코웍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원유 베이스의 이 석유화학 정유 기업들이 2023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탄소세를 감안을 했을 때에는 네. 친환경 쪽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수소다 보니까 수소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좀 확장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산업 내에서 효율성을 가져가는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탈탄소를 위한 준비들, 채비들을 아주 바쁘게 하고 있는데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는 반영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예. 어쨌든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학 뭐 굴뚝산업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외형으로 조금은 반영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가시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투자들이 외형 성장으로 반영되는 시점을 주목해서 보라는 이야기신데요. 수소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또 존재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처음 보급된다. 중국에서 더 보급을 활성화할 거라고 하더라라고 했을 때도 역시 회의는 있었습니다. 회의론이 있었고요.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제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시장 초창기랑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건전지 베이스로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초창기에 등장하는 전기차 기업들도 사실 뭐 기존의 완성차를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도 대거 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근데 이제 수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원유라든지 석탄 베이스의 에너지원을 완전히 청정 에너지인 수소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뭐 발전소 조금 바꾸고 자동차 좀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다양한 이 원유와 석탄 베이스로 갖춰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글로벌리 환경 자체를 수소의 생태계 자체로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배터리보다도 훨씬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사실은? 장밋빛으로 네. 볼 수가 있겠죠. 예.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이제 주요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면요. 예산으로 그렇게 넣지는 않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수소에 관한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온 상태였었고요. 2009년, 오히려 2009년 이전까지는 계속 수소 쪽을 더 강하게 이제 주요국들의 정책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2009년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예산을 좀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조금은 장기적으로 좀 가보자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게 다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지금 현재로 조금은 가시적이다 그리고 필연적인 방향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소에 관련 사업부는요. 2009년, 10년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 사업부는 생겼다 없어졌다 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수소 사업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기업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이 소재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의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근데 암모니아? 아닙니다. 아모니아는 멤브레인? 이제 저장하는 예. 여러 가지 부분인 거고 예.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뭐 탄소 섬유라든지 아니면 탄소 불 섬유. 속의 멤브레인 막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다양한 세라믹 소재라든지 뭐 백금 촉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전의 수소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전부 다 비싸요. 그러니까 소재 하나하나 가격들이 다 비싼 것들인데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또 불량이 일어나니까 대체할 만한 소재도 많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탄소 섬유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수소 기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표준화된 소재가 탄소 섬유거든요. 근데 이제 킬로그램당 거의 31불, 32불이 불과 2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21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좀 뭐 불 속에 멤브레인 막도 있고 백금 촉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는 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부터 발전용 연료전지로 들어가는 이런 주요 소재들이 있는데 이들 소재들도 사실 가격이 지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이겠지만 이게 뭐 장밋빛 미래고 2025년이 돼도 다가오기 힘든 미래고 이거는 이미 한 1, 2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장밋빛이 현실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배워야죠. 2,900포인트 코스피가 위협하려는 시점, 이 하반기 들어서 이때 그 이후에 수소 관련 주들이 좀 역할을 해줬습니다. 반등도 해주고 정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또 뭐 정의선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관련주가 한 차례씩은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었는데 이 수소라는 것이 결국에는 모빌리티의 혁명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 세계가 지금 장기적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에너지 대전환이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꾸준하게 배정이 되고 있고 또 생태계 내에 소재 가격이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은 있지만 수소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정의선 부회장이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수소 경제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수익보다도 미래 차원의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 산업의 전망과 함께 이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아마 수소 생태계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성장성이 가장 먼저 터지는 생태계가 있는 반면에 가장 나중으로 볼 만한 생태계가 있죠. 특히나 현대차 쪽이 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 늘리고 있고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차는 아마 수소 생태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선 부회장의 이야기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완성차 업체를 운영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에 수요가 외형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다, 연료전지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발전용 연료전지 쪽으로 보더라도 당장 수익이 절대 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재 가격들이 빠르게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전기차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수소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아는 추세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에너지원을 대체를 하는 것이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이 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전환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장량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양으로 봐도 수소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매장량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구상에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라고 합니다. 네. 이만한 에너지원이 없고 이미 많은 생태계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 놓은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래 차원의 투자이든 무엇이든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수소차보다도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경제성이 나오는지 수익성이 나오는 기업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중요한 소재들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도 소재 가격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한 또 소재 또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 수소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2020년 그 초기 수소 생태계에서 핵심을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초기 수소 생태계에서 투자를 하기는 리스크가 크기는 크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될까 되게 고민도 많이 될 테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도 수익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익이 나오고 외형 성장이 확실시 되는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안으로 더 들어가서 소재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다른 건 몰라도 수소를 저장하는, 기체 수소를 저장하는 부분은요, 앞으로 기술적인 변경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체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체 저장에 대한 기술 변화는 없어요. 기체와 액체가 동시에 가면 같지 액체로 전부 다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동차하고 발전용 연료전지 쪽에는 기체 수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수소 저장 쪽이 초창기 시장에는 가장 좋습니다. 되게 쉽게 이제 와닿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결국에는 초창기 때는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에 나오면은 무조건 숫자로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충전소를 몇 개를 깔든 자동차를 뭐 얼마나 만든다, 연료전지를 몇 개를 깐다 할 때마다 수소 탱크는 늘어납니다. 수소를 생산해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역시 밸류체인을 이해 잘해야 돼요. 그거 답이 나오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튜브 트레일러 어차피 운송하는 시스템 필요하면은 기체를 저장해서 운반해야 되고 충전소 안에도 기체를 저장해 놔야 되니까 기체통이 들어가고 자동차 안에도 세 통씩 들어가고 뭐 연료전지에도 나중에 이제 안에다가 수소를 저장해 놓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초창기에 정책이 나오면은 모든 생태계를 아우러서 숫자가 찍힐 만한 그쪽은 수소 저장 쪽이고요. 지금 현재는 기체 수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 쪽은 계속 주목해 가신다면은 아마도 불확실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소 정책 안에서 좀 더 밸류체인을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네요. 수소 저장 탱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기체 수소 저장의 그 기술 방식은 앞으로 수소가 계속해서 생태계가 발전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 두 가지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수소 관련주를 좀 꼽아볼 텐데요. 연구원님 어떤 종목 보시나요? 우선 저는 기술력 중심으로 보는 거와 예. 저평가 중심으로 보는 거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체 저장용기 쪽에서 탄소섬유, 기체 저장용기 탄소섬유 쪽에서는 글로벌 2위를 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말씀드리고 있고요. 연료전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불 속의 멤브레인 막 쪽을 하고 있는 PM 시스템을 하고 있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가면 모멘텀이 저는 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연료전지 관련 IPO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IPO 어떤 기업이죠? 아마 SK 에코플랜트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저평가 중심으로 본다면 수소 쪽도 기본 평균 밸류가 5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자 했을 때 거의 한 PER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19배, 18배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하고 코오롱 인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는 어떤 역할을 하죠? 수소 생태계에서? 연료전지, PEM 연료전지 쪽에서 우선은 습도 조절을 하는 그런 장치가 막가습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2013년에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한 다음에 우리 현대차 투싼부터 넥소까지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서 거의 연간 매출 기준으로 200억에서 200억 초반대까지는 외형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내년 가게 되면은 연료전지 쪽에서 PEM 시스템하고 MEA 시스템 쪽으로 지금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이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의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멤브레인 기업, 이 세 가지 종목을 수소 관련주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들의 내년도의 성장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심화론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그래도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좀 위협하나 싶었는데 잠깐 깨고 다시 낙폭을 줄였습니다. 100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소식이 나오고 있죠. 아시아 증시에서 코로나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 변이에 대해서 WHO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금요일 회의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장 마감 이후에 이 WHO에서 누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또 이게 좀 유럽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 다음 주에 또 흐름 어떨지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배터리와 수소는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